네, 마켓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빅테크 실적 두 곳에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테슬라를 제외한 M7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우면서 나스닥이 1.5%대로 가장 강한 지수 반등을 보여줬고요. 다우와 S&P 500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8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가 뉴욕 증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지수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주요 배경들 한 줄 헤드라인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 한 줄 픽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가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경제 지표들까지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역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잇따르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궁금하시죠?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In the first quarter GDP numbers just out today, core GDP, now we're removing distortions from imports, inventories, and government spending, was up plus 3%. But this is Biden's economy because we took over on January 20th. And I think you have to get us a little bit of time to get moving. But this is the Biden economy. But we still had and we've had a lot of things happen since November 5th that helped this economy. Mortgage rates are actually down slightly, even though I have a guy in the Fed that I'm not a huge fan of, but that's all right. These are minor details. Don't tell him I said that, please. As the cameras rock and roll back there. No, he should reduce interest rates. I think I understand interest a lot better than him because I've had to really use interest rates. But we should have interest rates go down. It would be positive, but it's not going to matter that much because ultimately what we're creating has much more to do with other things than it does just pure interest rates. But it would be nice for people wanting to buy homes and things. So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you, President and CEO of Hyundai, Jose Munoz. Jose, thank you very much. Fantastic. Jose is investing $21 billion, including $5.8 billion for a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which is a beauty. I saw a picture of it, which is going to create at least 1,500 jobs, just the plant alone. Thank you very much, Jose. Beautiful. 네, 트럼프 2기 들어서 받아든 GDP의 첫 번째 성적표가 역성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으면서 시장 안에서의 불안 심리는 커졌지만 그래도 뒤에 나왔던 고용 지표나 PCE 지표 덕분에 나름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GDP 역성장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권 탓을 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오늘도 쏟아졌던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표보다는 여전히 관세 그리고 이 무역협정 완화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왔었던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두 달 만에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만 건을 기록하면서 지금 전주 대비해서도 18,000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머스노 시간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대미의 투자액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보셨죠.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맙다라는 코멘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신규 대미 투자액이 2조 달러까지 증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다라면서 또 자화자찬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기업들이 과연 다시 한번 미국 안에서의 투자 금액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미국 안에서의 경제 성장을 부추겨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아마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후 시간 정도면은 최종적으로 광물 협정 서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저희 시간 통해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속보로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WTI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2차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경고의 말까지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원유와 관련된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종목 간의 이슈들과 그 변동성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어제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장중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분기 클라우드 매출 33%의 급증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1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시총 1위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장 막판에는 약간의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7%대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덕분에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까지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했죠. 상승폭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적긴 했지만 1분기의 순이익이 35%나 급증했습니다. 확실히 관세 수혜주다라는 말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1분기의 실적을 빅테크 관련주들이 보였는데요.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동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 애플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는 13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6%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35% 증가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매출 부분에서 약간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의 주가 모습은 되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 가까이 지수 하락이 시간 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1분기 EPS 같은 경우는 2.65달러로 전년 대비 8%의 증가폭을 보였고요. 일단 자사주 관련해서는 1,000억 달러의 매입 승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 외에서 상승 모멘텀으로는 작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매출 같은 경우는 8%의 증가폭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밋밋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시간 외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4% 가까이 낙폭을 시간 외에서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실적과 함께 서로 엇갈린 주가의 모습들 네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작 오늘 M7 안에서 하락했던 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됐던 내용이 오늘 테슬라 주가에는 변동성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사회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간밤 보였던 것 같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님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특파원님과 함께 내용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간밤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쏟아졌습니다. 그 전날에 이어서 현재 빅테크 네 종목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실적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죠. 전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한 1분기 실적 발표 및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AI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게 호재였습니다. 3대 지수는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를 발표하기 전 수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와 미국 경기 둔화가 AI 관련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메타가 1분기 기대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일부 잠재웠습니다. 아울러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을 기존 600억에서 650억 달러에서 640억,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특히 미래 먹거리인 애저 클라우드 부분에서 강력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데이터 센터 확대를 위해 자본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클라우드와 AI는 모든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저감하며 성장을 가속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에 힘입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7.6% 급등했고 메타도 4.2% 상승했습니다. 매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AI 반도체 대표주자인 엔비디아 역시 2.5% 상승했죠. 다만 아마존의 경우 장마감 이후 1분기 호시적을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예상보다 약한 2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월가 이상을 웃도는 전체 매출 발표했지만 서비스 부분의 실적은 예상치를 비해 조조하면서 장마감 이후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무역 전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AI 관련주는 현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인프라는 지금 매우 가파른 성장 초입에 있는 만큼 향후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빅테크 실적에 대한 부분들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경제 지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GDP 역성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안에서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네, 전날 미국이 1분기 GDP가 연율 기준 전분기 대비 0.3% 감소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졌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미리 수입량을 크게 확대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 자체가 크게 위축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역성장은 수입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었죠. 기업들은 4월 초 본격화되는 관세 부과에 앞서 상품을 앞당겨 수입을 41%가량 늘렸고 이게 GDP 성장률을 거의 5%포인트 깎아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입 증가는 관세 정책 시행 전 일시적인 현상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에 집중하고 있어 수입량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실제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민간 국내 최종 판매인데요. 순수출과 정부 지출 등을 제외하고 소비와 민간 고정 투자만 합한 수치입니다. 1분기에는 이 수치가 3.0% 증가해 4분기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숱하게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죠. 1분기 PCE 물가 지수는 3.6% 상승해 4분기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같은 기간 3.5% 올라 전분기 2.6%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인플레이션이 재발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고용 둔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나입니다. 이미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로 끝나는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1만 8천 건 증가한 수치로 약 2달 만에 최고 수준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수치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WTI 변동성이 크게 나온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이슈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유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로 인한 충격에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에 따라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제 유가가 1.7%에서 반등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단 한 방울에도 구매하는 어떤 국가나 개인도 즉시 2차 제재 대상에 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오펙 주요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상대방까지도 미국과 교역과 금융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란산 원유 공급이 처진다면 공급 부족에 유가는 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죠. 만약 미국이 중국 국영 기업이나 관련 인프라를 경주를 한다면 국제 유가 변동폭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움직였던 이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더 종목 쪽의 이슈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네,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기술주들을 필두로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메타부터 자세한 1분기 실적 얘기 함께 보시죠. 네, 메타는 1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6.43달러, 매출은 423억을 기록했고요. 또한 이런 소식은 관세 불확실성과 더 광범위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광고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결과였습니다. 또 덧붙여 연간 자본 지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AI 투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참고로 메타 리얼리티 랩부문은 이번 분기에 42억 1천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424억 달러로 20%
16% 증가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AI가 아주르 매출 성장에 16포인트 기여했다는 겁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용량 증가와 이러한 원인들이 성장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용량 제약이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는데요. AI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매출을 늘리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충족하지 못했던 기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개인용 컴퓨팅 부분인데 바로 PC 사업입니다. 13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윈도우스 OEM 파트너들이 이번 분기에 더 많은 매출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이미 높았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고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분기의 관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PC 판매나 출하량을 앞당기려는 전략입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 가전제품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엑스박스 콘솔, 게임 액세서리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가격 인상은 일부 신규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게임을 기존 69.99달러에서 최대 79.99달러까지 인상했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사회가 조용히 CEO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대해 회장 로빈 데놈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신뢰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테슬라의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청했고 머스크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정치 활동을 줄이고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실적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4월 프랑스 판매는 전년 대비 59% 급감해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점 대비 주가 낙폭은 40%를 넘어섰습니다. 비아디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와 유럽 내 관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는 지금 실적과 리더십 모두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계속 1분기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목요일에 폐장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특히 AWS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3.95%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애플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1분기 매출에서 5% 증가한 95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65달러로 8% 증가했습니다. 팀 쿡 CEO는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준 것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향후 발표될 아이폰 16e와 또 맥북과 아이패드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배당금을 전년 대비 4% 증가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새로 승인하며 주주 친화적인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퀄컴 보겠습니다. 퀄컴은 회사의 핵심 사업인 휴대폰 칩 부문의 3월 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및 사물 인터넷 부문에서는 견조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투자자들은 퀄컴의 전망치와 또 향후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모델의 잠재적인 주가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엘라이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라이릴리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34달러, 매출은 127억 달러로 모두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고요. 또 여기에 더해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체중감료제 젯바운드가 분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CBS가 자사 목록에서 젯바운드를 제외하고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10%대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 모더나 보겠습니다. 모더나는 1분기 실적 폭은 줄였지만 매출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둔화와 또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대 하락 보였습니다. 네, 다음 CBS 헬스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 약국 혜택 관리자가 자사가 취급하는 의약품 중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위고비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29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관세 영향을
받는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당시에 가이던스 발표를 미뤘었는데요. 네, 간밤에 그 가이던스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5년 주당 순이익 예측치를 낮추었고 또 관세 관련 영향이 최대 40억에서 50억 달러를 이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 내용 전해지면서 0.07%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맥도날드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매출을 보고한 후 주가 1.64% 하락했습니다. 동일 매장에서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고요. 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방문객 수 둔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빈후드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 플랫폼 로빈후드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입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래 플랫폼의 매출이 급증했는데 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모건스탠리 자회사 이트레이드가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5%대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스트래티지가 1분기 깜짝 실적과 함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초 이후 현재까지 비트코인 수익률은 13.7%로 목표치를 달성했고요. 또 회사는 연간 수익률 목표도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2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더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보겠습니다. 예약 매출과 사용자 수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또 이런 호실적에 힘입어 성장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2.95% 상향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입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보다 낮게 제시되면서 장 마감 후에 주가가 2%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2분기 매출을 소폭 밑도는 수준이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미국 내 여행 수요의 둔화와 또 여행 심리 위축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1.71%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의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네,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 노우 5로 이어지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관세 정책부터 일론 머스크 기용, 이민자 추방 정책, 문화 전쟁, 우크라이나 비판 등 5가지 최대 실수를 꼽았다. 더힐은 기업 경영자이자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인물로 주요 인사들과 충돌해 왔다고 꼬집었다. 더힐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도 미국 사회 전반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한 것에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민 정책과 추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들을 공격하며 문화전쟁을 일으킨 것도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 문제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장면이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혔다.
네, 어제 우리가 하루 쉬고 오는 동안 뉴욕 증시 굉장히 바빴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들도 대거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제와 오늘 모두 뉴욕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만 시장 안에서 나왔었던 주요 경제 지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GDP였습니다. 역성장이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초반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죠. 1분기 연율 기준으로 0.3%라는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이는 3년 만에 첫 역성장이었고요. 다만 역성장이 일시적인 수입 급증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면서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가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 성장률 둔화의 핵심 요인은 무역 적자의 확대가 컸는데요. 수출이 1.8%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수입이 41%나 급증하면서 일단은 GDP가 일시적인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마이너스 성장 전환이 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에는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성장이라는 GDP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우려감을 키우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함께 공개됐던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물가 지표도 있었죠. 3월에 미국 PCE 물가 지표가 2.3%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월에 2.7%보다는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지금 연준이 물가 목표를 하고 있는 2%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도감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어제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4만 1,000건이 기록되면서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인 22만 5천 건을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또 뉴욕주에서만 청구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현재 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에서 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의 지표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월에 대한 고용보고서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비농업 부분이 13만 3천 명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수치는 경기 냉각이 진행 중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안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아직까지는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관세 이후에 확 변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4월부터의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게 시장에는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는 다음 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빅테크 실적들로 인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오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오늘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때 10% 넘는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의 실적이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70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3.4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을 보였고요. 특히나 클라우드 플랫폼의 애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3% 증가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6% 정도는 AI 관련 수요에서 발생한 게 집계가 되면서 이 기업의 AI 수요 확대가 본격적으로 수익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가 됐고요. 덕분에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애저의 35% 성장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가속화하는 AI 수요가 견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를 48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미즈호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성장 가능성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이 에버코어 ISI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천후 종목이라면서 목표가를 500달러까지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월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체크를 해봤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사실 비슷합니다. 1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단 42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35% 늘어난 16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동일하게 AI를 기반으로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2분기의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AI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때문에 투자은행과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졌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메타는 AI 광고 효율화를 통한 매출 증가의 초기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675달러로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메타의 AI 사업에 집중하면서 초기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가는 690달러, 그리고 웨드부시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75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빅테크들의 실적이 1분기에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다라는 시각으로 현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빅테크 중심의 장세가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방금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의 내용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땐 두 기업 모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각각 개별 이슈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 쪽의 실적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2.8%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95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1.65달러 선을 보였습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지만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저조하다라는 이유로 시간 외에서는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애플 이사회가 일단 최대 1,0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광고 부분 매출 호조에도 클라우드 부분에서 3분기 연속 실망스러운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시간 외에서 소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6%대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분기의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약간은 부족해서 시간 외에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또 힘을 보태고 있기도 합니다. 광고 쪽 부분의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13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앞에서 확인해봤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약간 좀 다른 부분에 시장의 기대치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인프라 사업 기준으로는 여전히 아마존이 가장 큰 클라우드 시장의 주인공이긴 합니다만 최근 애저가 힘을 굉장히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마존 웹서비스의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115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애플과 아마존 각자의 이슈로 시간 외에서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장중에는 어떻게 가격이 반영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M7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지수 하락을 보였던 테슬라의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5월이 됐고 이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머스크가 테슬라에 돌아오는 달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는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내용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됐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테슬라 CEO 교체 검토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오면서 어제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이사회 같은 경우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한 상황이고 머스크의 리더십이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는 필수적이다라고 테슬라 의장이 한번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역시 해당 보도가 의도적인 허위 보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개인 SNS
SNS를 통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글을 적기도 했는데요. 일단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사회 경고 메시지 차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실제로 CEO 교체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안으로 머스크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CEO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함께 적기도 했는데요. 일단 같은 날에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도지와 관련된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시간을 줄이고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지속적으로 감독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계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또 백악관을 떠나는 머스크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 언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복귀를 공식화했는데 머스크가 있는 동안 도지 안에서 1,500억 달러의 예산 절감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머스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테슬라 복귀에 대한 공식화를 본격화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맞물렸지만 테슬라 오늘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순한 숨고르기로 봐야 될지 내일의 시장 분위기도 같이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97,000달러 재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CIA 부국장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현재 96,700달러 선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간판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에도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무리되는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ABC와 취임 100일 특별 인터뷰에서 최악의 ABC 언급. 중국 초대받았던 젠슨 왕 이번엔 100억간 초청. 실업수당 청구 건수 ISM 제조업 PMI. 미소지온 마소 실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뭐 며칠마다 하는 건가요? 궁금해가지고 200일, 300일 단위로 나가나요? 아니면 뭐 100일, 500일, 1000일로 나갈까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설마 150일, 50 단위로 나가진 않겠죠? 어떻게 일기 때 어떻게 했었나요? 100일 다음에 뭐 150일 취임 파티 뭐 이런 거 하진 않겠죠? 100일 다음에 1000일 하려나? 아니면 뭐 1000일은 또 너무 긴데 그렇죠? 3년이나 되는데 1년마다 또 하려나요? 1년마다 또 할 것 같죠. 취임 1년은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취임 1주년, 취임 2주년, 취임 3주년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100일 다음에 뭐 어떤 일수로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100일은 무조건 할 것 같았죠. 100일이란 단위가
이제 그 딱 뭐 여러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정치뿐만 아니라 100일이라는 단위로 끊어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ABC랑 한 건 좀 의외인 것 같아서 왜냐면 ABC가 친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게 ABC랑 얼마 전에도 그 트럼프가 소송을 걸어서 ABC가 기자가 뭐 성추행을 당했는데 성폭행으로 방송을 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소송을 해가지고 거의 뭐 우리 돈으로 몇백억을 지금 물어주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했거든요. 트럼프한테 ABC 방송사가 물어주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그 대선 기간에도 보면은 해리스는 ABC랑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트럼프는 폭스랑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막 협의를 하다가 막 싸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취임 100일 특별 인터뷰를 ABC랑 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자 일부러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건가요? 난 다른 뭐 적대적인 방송사와도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다?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이걸 왜 했는지 그리고 이분을 자기가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자기를 찝었다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당신을 정보가 없어서 내가 선택했다. 그런데 잘못 선택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화기애애하게 시작은 했거든요. 시작은 아주 화기애애하게 했습니다. 오벌 오피스에 이제 딱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을 보면서 특히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사진이 조금 더 액자가 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특별히 이걸 조금 더 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면서 역대 대통령들 쫙 걸려 있거든요. 링컨도 걸려 있고, 뭐 민주당이 조금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이 앵커가 장난이 아니, 뭐 거의 무슨 상대방을 둔 토론회를 하는 토론자인 것처럼 계속 말을 자르더라고요. 트럼프가 뭐 얘기하면은 말을 막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그 주식 관련 쪽의 경제 쪽 그걸 따다 보니 뭐 이민이나 뭐 이런 거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가장 뜨거웠던 거는 사실 저기 뭐 메릴랜드의 아버지라고 민주당은 부르는데 사실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MS-13 뭐 깽단이라고 불리는 그거 가지고 엄청 둘이 설전을 펼치다가 끝났거든요, 사실. 그 뭐 여기 손가락에 MS-13 갱단 그 문신이 있는 게 지금 뭐 포토샵으로 편집된 사진인데 그걸 트럼프가 소화가지고 그걸 말하고 있느니 뭐니 난리를 쳤어요, 둘이.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자고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갔는데 자, 일단 지난 100일 동안 당신이 한 일 중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다고 했을 때도 결국 그 두 개를 들었어요. 불법 이민을 차단한 거랑 내가 이제 그 관세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무역 적자를 지금 해소하고 있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주식시장에 관련된 건 이제 관세 부분이니까 물론 불법 이민을 막으면서 나타나는 경제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는 소년간 다른 나라에 또 학대를 받아왔다. 지금 보면은 최강대국 미국이랑은 되게 안 어울리는 단어들 많이 나오죠. 갈취당했고 학대받았다. 갈취와 학대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초강대국 미국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갈취랑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수년간 학대를 받아오고 갈취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가 학대를 하고 갈취를 할 시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분이 관세가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계속 똑같은 질문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내가 첫 번째 임기 때도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엄청 안정적이었다. 관세 부과랑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그 연관성이 있으려면은 내가 첫 임기 때도 이기 때만 이런 게 아니고 첫 임기 때도 그랬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또 이제 항상 지금 두 가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계란하고 휘발유 가격 내렸다고 두 개. 그렇죠? 계속 하도 계란 외치고 무슨 부활절에 계란이 없으려니 뭐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계란 가격 낮춰줬고 휘발유 가격 낮춰줬자 이겁니다. 그런데 또 파월 등장합니다. 이러다가 귀 헐겠어요. 파월이 귀를 닫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거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질려버릴 것 같습니다. 이거 질려버려가지고 진짜로 이 파월이 아무리 중립적이고 이러더라도 흔들려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지경이에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 뭐 그러진 않겠지만 파월의 그동안의 저기를 봤을 때 안 하겠지만 정말 귀가 헐 정도로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관세를 이렇게 낮춰놨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아놨는데
계란 가격을 87% 떨어뜨리고 휘발유를 갤런당 1.98로 2달러 밑으로 떨어뜨려 놨는데 유일하게 안 떨어지는 거는 이자율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내리고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또 꼬집어서 또 나올 때마다 연방준비제도는 고집을 부리고 싶어한다. 지금 계속 연방준비제도 계속 욕하고 있죠. 뭐 당파적인 행동이다. 파월은 너무 느리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고집을 부린다. 이게 트럼프가 가진 생각입니다. 뭐 내년도 5월 달에 이 파월의 교체는 거의 기명사실화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기정사실화. 그렇죠? 일단 그때까지 어떻게 막 끊임없이 계속 싸우겠지만 2026년 5월 달에는 파월이 연장이 되리기 싶어요. 근데 물론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또 칭송할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 특성상. 맞죠?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금리 인하면은 파월은 뭐 역대 최고의 의장입니다. 또 이럴 거예요. 립 서비스로. 자, 어쨌든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 숫자를 확인해 보래요. 6개월 뒤에. 그러니까 그 똑같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건 인생의 스냅샷이라고 한 거랑 일맥상통이에요. 트럼프도 지금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6개월 뒤에 숫자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숫자 확인해 봐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또 끝났죠. 계속 인터뷰 내내 말 자르고 공격하고 이러니까 ABC는 최악의 방송사 중 하나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앵커가 표정이 벙쪘습니다. ABC랑 왜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초대받았던 젠순왕이 이번에는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젠순왕은 정말 이 사업가로서 뭐 가운데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는 중국하고 30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의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추구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신하고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거의 다 쫓아왔다. AI에서 바로 우리 뒤에 있다. 화웨이는 훌륭한 AI 기업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지금 막 다른 사람들은 자기랑 적대시한 발언을 하면 파월조차도 같은 미국인인데 FRB 의장이고 그걸 막 밀어내잖아요. 근데 젠순왕은 지금 파월처럼 그렇게 대우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지금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파월을 그렇게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젠순왕은 중국 가가지고 그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내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중요한가 봐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만 초대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은 초대가 아니죠, 이거 사실. 초대를 빙자한 자화자찬 파티입니다. 맞죠? 지금 100일을 맞이해서 자기의 성과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 20여 명의 그 기업 CEO를 싹 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보였다는 거를 자랑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당연히 젠순왕도 그거에 맞추어서 여기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백악관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그 했던 얘기를 중국하고 30년 거래했으니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겠는데요.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미국에서 차세대 기술인 엔비디아의 기술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한번 칭찬해줘야죠.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게 안 됐다. 트럼프 딱 기분 좋으면 이게 턱이 딱 치솟죠. 턱이 45도 치솟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랑 이런 걸 딱 박아놨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하드 데이터죠. 수치가 찍히는 거. 그다음에 ISM 제조 PMI는 소프트 데이터.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 하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치솟았네요. 그렇죠? 그래프가 치솟았어요. 24만 1000건. 24만 1000건이 나왔는데 직전주가 수정이 된 수치가 22만 3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주 대비해서 18,000건 늘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께 나오는 거라 4월 20일에서 26일 이 한 주간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시장 전망치가 22만 4천 건이었는데 그것도 상회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22만 4천 건 상회했죠. 이건 상회가 나쁜 거죠. 실업수당이니까요. 자,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지금 갑자기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죠. 항상 190만 건을 돌파 못하고 189만 건에서 190만 건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190만 건을 슉 치솟아서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실업 쪽은 징조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타먹는 사람이 190만 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실업을 이제 그만 실업자의 이 지금 지위를 버리고 다시 이제 취업자로 가야 되는데 취업자로 가지 못하고 있고 새롭게 또 2주간
실업이 연장된 사람이 또 더해져가지고 지금 190만 건이 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간에 191만 6천 건입니다. 이건 왜냐면 2주 연속이니까 4월 13일부터 19일부터 아까 이제 이 지난주인 4월 22일, 26일 2주 동안 연속으로 지금 실업수당을 타먹은 사람이죠. 2021년도 11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일단 최고치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200만 건 이 마의 벽에 도전을 하는 지금 형국이 되었는데 200만 건이 돌파되면은 좀 좋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죠. 예측치도 186만 건이었는데 186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192만 건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소프트 데이터죠. 사람의 마음이죠. 요거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기업에다 물어보는 거니까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라든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이 가게에 물어보는 거랑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죠. 기업의 그 이제 뭐 이 공급을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요 수치를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정말 마음뿐은 아닐 수도 있죠. 정말 내가 그 구매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로 생각해갖고 재고를 직접 쌓는 그 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데이터들이 여기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48.7이다. 자, 50이죠, 기준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수축이 계속되고 있는 거. 제조업입니다. 이건 서비스업이 아니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8.7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50 미만인 상태고 저번에 50 이상이었죠. 좀 더 수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예상치는 48이었는데 48.7. 예상치는 일단 상회를 했으나 50 미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수축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의 마음이 결국에는 전이가 돼서 실질적인 하드 데이터로 찍혀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저런 사람들의 불안감, 가게의 불안감, 기업의 불안감이 실제 소비 지표라던가 저런 뭐 실업 지표로 찍히는 순간 그러면 이제 그게 전이가 돼버린 거죠. 하드 데이터로 굳어져 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미소 지은 마소 실적입니다. 우리나라가 휴장을 하는 동안 그렇죠? 하루 휴장을 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하나의 무기가 되겠죠. 봐라. 기업들의 실적은 이렇게 좋다. 인플레이션은 안정됐고. 근데 유일하게 파월, FRB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 어제 본장에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 매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3% 났네요. 70.1 빌리언 달러. 자, 순이익은 마이너스 18%, 25.8 빌리언 달러. 주당 순이익을 환산했더니 3.46 나왔습니다. 18% 플러스. 자, 영업이익도 플러스 16%, 32 빌리언 달러. 자, 뭐 영업이익하고 뭐 순이익하고 다 좋은 거죠.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 빼면은 이제 순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판매 관리비. 영업을 잘해서 벌어들인 이익, 그다음에 매출 관리, 원가 관리를 잘해서 벌어들인 순이익 다 좋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거대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죠. 앞에 두 덩어리가 크고요. 요게 좀 작습니다. 맨 앞에 이제 프로덕티빌리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나왔죠. 생산성 및 사업 프로세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바로 MS365 아니면 링크드인 같은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구인구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잡코리아라던가 무슨 알바천국 이런 데랑 다른 거는 거기는 단순히 내가 올려갖고 일방적으로 그 구인 공고를 보고 올린 그 구직자의 어떤 그 지원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링크드인은 거기서 커뮤니티 서비스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이러면 취업이 될 수도 있는 조금 다르죠. 자기의 노력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29.9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10%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여기가 바로 애저 서비스가 있죠.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저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하여서 개발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애저 여기가 2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이 부분 클라우딩 서비스 이 부분은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했던 윈도우 부분 그리고 엑스박스 같은 게임 여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주력이었죠.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고 인공지능 시대로 오면서 이 앞부분이 커진 겁니다. 옛날에 그 인도 이 부분도 결국 플러스 6% 아직도 증가를 하면서 13.4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전 분야가 성장을 했고 특히나 지금 제일 강조되고 있는
구글이나 무슨 이런 회사랑 다 경쟁하는 이 클라우딩 서비스 있죠. 여기가 무려 21% 성장하면서 아주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죠. 지금 68.44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70.07빌리언 달러로 매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2.38.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22달러 예상됐는데 3.46달러 이 나오면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결국 꺾이지 않았죠. 메타도 마찬가지고 매그니피센트 7.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나비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단번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이 지금 201선과 21선을 동시에 날려버렸습니다. 두 개로 확 뛰어넘어 버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까지 다 날렸습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했죠. 주봉에서도 20주선과 50주선을 단번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이번 주에 출현했습니다. 상승세에 복귀했죠. 여기서 위기였잖아요. 관세 전쟁까지 있으면서 400달러에서 바로 340달러로 급전직하한다 하면서 200주선까지 터치했거든요. 여기서 단번에 2주 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력이고요. 결국 그 자리가 여기 월봉에서도 50개월선 자리였죠. 자, 50개월선 절대 깨지 않습니다. 지금 언제부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하죠. 모바일 시대 때도 죽지 않았어요. 2013년부터 10년까지 50개월선만 가면 저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증명이 됐고요.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20개월선마저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신고가 근처에 다시 다 갔죠? 그렇죠?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다 신고가 다시 돌파 직전, 그 관세 전쟁 직전 수준까지 이미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몇 평입니다. 아까 ABC와의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도 트럼프가 또 파월 얘기를 했는데요.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또 만약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파월, 더 이상 고집 좀 부리지 마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규정을 그룹에서 국가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AI 칩 접근권을 국가 간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현재 티어1에 속한 한국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5일부터 발효될 AI 확산 임시 최종 규칙에서 기존 티어 기반 체계를 폐지하고 정부 간 협정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라이선스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티어1에는 미국, 한국, 일본 등 17개국과 대만이 속하며 수출 제한이 없다. 한편 고성능 AI 칩의 수출 예외 기준을 현행 1,700개에서 500개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과도한 규제가 미국 기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네, 간밤 쏟아진 실적과 경제 지표를 잘 소화해내면서 상승 마감했던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가운데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하루였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오름폭을 보이면서 17,70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기술주들 안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실적을 발표했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던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증시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수혜를 받았던 금값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2%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3,200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 WTI 같은 경우는 오늘 1.8%대 반등 흐름을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의 원유를 사지 마라라고 직접적으로 경고에 나섰고요. 2차 제재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강경한 대응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덕분에 서부 텍사스산 WTI가 오늘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는지 현장의 내용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n the first quarter GDP numbers just out today, core GDP, now we're removing distortions from imports, inventories, and government spending, was up plus 3%. But this is Biden's economy because we took over on January 20th. And I think you have to get us a little bit of time to get moving. But this is the Biden economy. But we still had and we've had a lot of things happen since November 5th that helped this economy. Mortgage rates are actually down slightly, even though I have a guy in the Fed that I'm not a huge fan of, but that's all right. These are minor details. Don't tell him I said that, please. As the cameras rock and roll back there. No, he should reduce interest rates. I think I understand interest a lot better than him because I've had to really use interest rates. But we should have interest rates go down. It would be positive, but it's not going to matter that much because ultimately what we're creating has much more to do with other things than it does just pure interest rates. But it would be nice for people wanting to buy homes and things. So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you, President and CEO of Hyundai, Jose Munoz. Jose, thank you very much. Fantastic. Jose is investing $21 billion, including $5.8 billion for a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which is a beauty. I saw a picture of it, which is going to create at least 1,500 jobs, just the plant alone. Thank you very much, Jose. Beautiful. 네, 최근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의 부진한 모습은 전 정권 탓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불편하게 의식하고 있는 모습도 과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미 투자액이 최근에 2조 달러까지 증가한 부분을 놓고는 역사상 전례 없는 사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화자찬하는 자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서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또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관세 직전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라는 분석과 함께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좀 지표 내용도 점검을 해보자면 일단 3월 자체에 대한 PCE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상승폭이 최저치까지 내려가면서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1분기 GDP 안에 들어가 있는 PCE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1분기 GDP는 다만 되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의 수입이 대폭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역성장에 대한 데이터가 몇 년 만에 나온 데이터긴 하지만 1분기에서 그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2분기에 대한 관망은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용 쪽의 지표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두 달 새 최고치의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것들이 이번 주에 대거 쏟아졌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의 긍정적인 실적이 오늘 증시에는 상승 호재로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종목들 특징적인 이슈들도 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긍정적인 주가 반등이 오늘 증시에는 잘 반영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장중한 때 10% 넘게 반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7%대 마무리를 지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5% 정도의 상승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두 기업 모두 1분기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수치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환호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AI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액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코멘트도 긍정적이었는데 덕분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었던 일론 머스크 CEO 교체 설과 관련된 이 보도와 함께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5월부터는 머스크 CEO가 본격적으로 테슬라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하는 만큼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일주일 넘게 주가 반등이 이어졌던 만큼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모습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장중에는 긍정적으로 다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오름폭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만 시간 외에서는 2분기에 대한 부진한 가이던스와 함께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4% 정도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1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는 긍정적이었죠. 20%의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AWS, 이 클라우드 쪽에 대한 매출 부진 소식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는 못했습니다. 17%의 증가를 보이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앞에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비중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안에서의 클라우드 경쟁 구도가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장중에 큰 반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0.6% 정도의 상승 기조를 보였었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9%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게 오늘 애플의 시간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매출 자체가 이 트럼프 관세 시행 전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사재기 현상으로 올라갔던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매출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많은 참여자들이 좀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기 때문에 투심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오늘 8%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가이던스가 기대치 하회하는 이슈가 나오고 또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관세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단 장중에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는데요. 오늘은 일단 고용보고서만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5월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음 한 주도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BOE의 통화정책회의까지도 같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달 돼서는 여러 가지 실적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빅테크 중심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5월 한 달도 주요 일정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매일 저희와 함께 시장의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뉴욕 증시의 분위기 국내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장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훈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24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AI가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서버 용량 부족으로 AI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인프라를 늘리며 미뤄졌던 수요까지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PC 사업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130억 달러의 매출로 예상보다 높았고 이는 윈도우 파트너사들이 출하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출하 시기를 앞당긴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엑스박스 콘솔과 게임 가격도 인상이 됩니다. 어제인 5월 1일부터 일부 게임 가격은 기존 69.99달러에서 79.99달러로 오를 예정이고요. 이는 관세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특히 웅지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파트너사고요. 또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업 중인 기업들로 오늘 두 기업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사회가 조용히 CEO를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회장 로빈 데놈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신뢰는 여전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내부 사정도 복잡했습니다.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테슬라의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테슬라 관련주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테슬라의 전기차 부품 공급 파트너로 배터리 시스템 및 전장 부품을 공급합니다. 또 LG 이노텍은 테슬라 차량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 등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또 HL만도는 자율주행 및 전기차용 부품을 테슬라에 공급합니다. 그 외 기업들도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부품 공급 기업들로 모두 다 같이 테슬라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퀄컴입니다. 퀄컴은 회사의 핵심 사업인 휴대폰 칩 부문의 3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6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및 사물 인터넷 부문의 실적은 견조했지만 투자자들은 퀄컴의 실적 전망과 또 추후에 출시될 애플의 아이폰 모델의 잠재적인 주가 하락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간밤에 8%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장에서는 퀄컴과 어떤 주식들이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DKT는요, 퀄컴과의 협력을 통해 5G 기술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람 테크놀로지는 퀀텀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으로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라일릴리인데요. 일라일릴리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체중 감량제인 젯바운드가 분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CBS가 자사 목록에서 젯바운드를 제외하고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10%대 하락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소식과 관련돼서 오늘 일라일릴리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일라일릴리와 신약 개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케어제는 일라일릴리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공급 중입니다. 펩트로는 일라일릴리와 당뇨병 치료제 관련 기술 협력을 진행 중이고요. 대웅제약 역시 일라일릴리와 공동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임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로블록스 보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약 매출과 사용자 수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 성장 가이던스도 상향하며 로블록스 주가 2.95% 상승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오늘 NC소프트 보시면 NC소프트는 로블록스의 인기 게임인 리니지와 리니지2를 같이 서비스 중이고요. 또 M게임 역시 아이온과 아키에이지라는 인기 게임을 서비스 중입니다. 또 알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체라는 로블록스의 한국 파트너로 한국어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관세 정책부터 일론 머스크 기용, 이민자 추방 정책, 문화 전쟁, 우크라이나 비판 등 5가지 최대 실수를 꼽았다. 더힐은 기업 경영자이자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인물로 주요 인사들과 충돌해 왔다고 꼬집었다. 더 힐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도 미국 사회 전반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한 것에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민 정책과 추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들을 공격하며 문화전쟁을 일으킨 것도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 문제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장면이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혔다. 네, 여러분 어제 휴일 잘 쉬셨습니까?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5월 2일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탑 기사는 이제 아무래도 어제 좀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사면에 있는 수출 얘기를 좀 톱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덕에 수출 석 달째 늘었는데 관세 준경에 대미 수출이 또 아주 제목에 지난 4월 달 수출의 내용이 압축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일단 4월 달 수출은 이 부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582억 달러, 1년 전에 비해 3.7% 늘어서요. 2, 3, 4 이렇게 1월 달 마이너스 외에 이제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플러스 즉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반도체가 117억 달러, 역대 4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제 HBM 등 고가 반도체 수출이 좀 좋았고 스마트폰 수출이 26% 정도 늘어난 게 이게 좀 더 이례적이었고요. 바이오 헬스도 14%, 2차 전지도 13%, 그리고 선박 17% 이렇게 이런 업종들이 4월달 수출이 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우리 주력들이 자동차 철강 쪽 빼고는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3.8% 줄어서 65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뭐랄까요? 관세 영향이 일단 3월 달부터 자동차는 좀 품목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월 3일 날 이제 부품 관세 부과되기로 했던 게 일단 좀 그 관세율이 떨어질 것으로 좀 얘기가 좀 됐으니까 이제 그건 좀 나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동차 확실히 타격을 받는 게 맞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GM이 오늘 일분기 실적 썩 좋지 않았던 것도 결국은 역시 관세 리스크 여파가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동차는 지금 관세 리스크의 가장 큰 타격을 가장 먼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좀 17%나 증가했다라는 거, 117억 달러를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번 수출에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대미 수출이 좀 6.8%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미치고 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석유 제품 78%, 반도체 31%, 자동차가 16%, 미국 수출이 다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반면에 유럽은 18%, 아세안 4.5%, 중국도 3.9% 이렇게 미국의 다른 나라 수출이 반면에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 수출이 어쨌든 플러스를 기록했던 거는 미국이 주춤했지만 다른 데서 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1, 2위가 이제 중국, 미국 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미세합니다. 1%포인트 뭐 차이가 전후로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 수출도 줄고 중국 수출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부정적으로 특히 외국인들 순매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4월 출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수출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거 이게 향후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제 걱정거리가 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수출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게 좀 결국 이제 관세 리스크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수출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지금 뭐 3개월 연속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걱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6면인지 5면인지 제가 정확하게 면수량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다 좀 포함을 좀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것도 0%대 이제 올해 성장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IMF가 0.5%까지 좀 내린 상황이고 한국은행도 아마 0%대로 내릴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 수출 중심의 우리 한국 경제 구조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 건데 실제로 이제 수출을 4월달 수출만 보더라도 그런 여파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 4월 수출에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예, 잔인한 4월이 통과하고 반도체 전주를 주목을 하자. 이제 5월달 전망에 대한 내용이 오늘 증권면 톱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달은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2,500선으로 시작을 해서 2,200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2,500선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장을 좀 보였는데 역시 이렇게 장이 급락을 했었던 거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앞으로 밑으로 확 내려가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0.3조, 10조 3천억을 넘게 순매도를 했더군요. 코스피만 9.5조에 달했고 코스닥도 한 9천억 가까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이 구도, 이 빈 공간을 이제 소위 말해 정치 테마주들이 좀 메워주면서 일단 우리 시장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월 달에 코스피가 3%, 4월 달에 코스닥은 6.6% 반등을 좀 했습니다. 3월 달에 주춤했던 걸 다시 좀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관세 리스크 좀 해소된 것도 좀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왼쪽에 코스피 코스닥 그래프 보시면 정말 움푹 빠졌다가 V자 반등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횡보하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편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이제 상지건설, 그다음에 4x4도 그렇고 삼육물산, 에르코스 뭐 대부분 낯선 종목들이 앞에 많죠. 인벤티지랩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장기 재형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들을 판이었다. 3월 달은 이렇게, 4월 달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은요. 그래서 일단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둔화되고, 이건 뭐 오늘 아침 뉴욕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달부터는 이 반도체랑 조선 쪽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뭐 조선주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다른 생각이 좀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이 연휴새 나온 어제 쉬는 동안 나왔던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반도체 가격, D램하고 낸드 가격이 다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모건 스탠이 이 아이스버그, 그러니까 이 빙하 관련된, 빙벽 관련된 요 내용이 계속 좀 뒤에 파장을 좀 낳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빙하라는 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라는 게 위에 있는 부분은 일부고 밑에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반도체가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이 큰 어떤 위험성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좀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세 리스크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품목 관세 25% 이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지금 미국 쪽에서 결론이 좀 안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낸드하고 D램이 그 20% 넘게 이렇게 전후로 가격이 급등했던 거는 결국은 사재기 수요죠. 이게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고, 사실은 4월달 수출에서 이 반도체가 17%가 증가했던 것들, 그 사재기 수요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아주 클린하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노이즈가 끼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은 마냥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명쾌하게요, 아주 깔끔하게 이런 여지가 아직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표현을 그저 하자면 좀 찜찜한 거죠. 반도체는. 조선은 뭐 깨끗한데 반도체는 이제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찜찜한 마음에 을 비울 수가 참 없네요. 자, 세 번째 기사 보죠. 예. 이 간 큰 서학개미 얘기 참 저도 올해 많이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때문에 그런데요. 세배 레버리지 투자 몰렸다.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대부분의 특히 가장 많은 어떤 종목 또 가장 많은 상품이 역시 이제 레버리지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표 한번 볼까요? 보죠. 최근에 이제 순매수 이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4월 1일부터 29일 거니까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산 미국 주식들, 미국 상품들 보죠. 투자 상품들 보면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8억 2천만 달러. 엄청나죠.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역시 테슬라, 엔비디아가 2위, 4위를 기록했고요. 4억 달러 후반, 2억 달러 중반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3위가 역시 나스닥 3배 추종 ETF 상품이죠. 3억 4천만 달러. 마지막에 5위가 이제 배당 관련된 ETF 상품 이렇게 좀 되는데 이게 보면 금액이 좀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4월 달에도 우리 시장을 좀 버티게 해줬던 건 역시 뭐 기관 또 개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개인들은 확실히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더 무게가 쏠려 있는 현상들이 올 들어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저가 매수, 미국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레버리지 투자 이렇게 좀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레버리지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는 결국은 단기간에 잘만 되면 방향만 잘 맞으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이 부분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어떤 투자 성향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관세 리스크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잘 될 것이다. 특히 미중 협상이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거는 트럼프는 늘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가만히 돼야 될 텐데 지난 3월까지는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글쎄요 4월 달에 좀 특히 중반 이후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5월 달부터는 정말 그 변덕이 조금 줄어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공매도 얘기 좀 해보죠. 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공매도 매매 비중 상위 종목들인데요. 공매도 매매가 많았던 종목들 중에 주가 흐름을 좀 본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에서 32%나 됐는데 주가가 14%나 떨어졌죠. KG모빌리티도 13%나 떨어졌고 NC소프트 뭐 이렇게 되는데 평균 한 5%, 한 6% 가까이 매매 비중 20% 이상 많은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비슷하죠. HPSP 같은 경우 15%. 포스닥 쪽은 종목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8%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더 낙폭이 좀 컸습니다. 결국은 이 공매도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좀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안 좋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공매도 거래가 좀 많았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좀 주가가 더 좀 많이 떨어진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현재 4월 말 현재 공매도 순보유정가 높은 종목들 보니까 셀트리온, 포스코퓨처,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에코프로빈 이렇더라고요.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 공매도 잔고도 아직 좀 많다라는 거. 5월 달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서 종목 좀 찾으실 때 투자를 결정하실 때 공매도 비중 꼭 이제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말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많은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들 일단 긍정적으로 좀 소화한 모습이었는데 간밤 증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가 하루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 전부터 이제 좀 연결을 좀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빅세븐 가운데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서 자신 있게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서 네. 무관세 영역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혜자를 확실히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거를 갖다 이제 확인시켜 주다 보니까 전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네.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된 반면에 또 이제 동시에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시간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측면에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는 결국에는 관세 무풍 지역의 주식들의 어떤 강점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고 또 반면에 관세는 여전히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지표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PC인데 네. PC는 코어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한 숫자가 나왔었죠. 예상치 딱 범위 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금리를 놓고 봤을 때는 급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그걸 가지고 기대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발표됐던 GDP 1분기 성장률 역성장한 거라든지 네. 이런 거는 또 거꾸로 경기 침체의 예고 시그널일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으로 조금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를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 이게 급하게 위로 튀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4.2대 비교적 되게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엔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143엔대로 오히려 안정이 됐는데 네. BOJ가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했는데 이제 발표했던 걸 보면 성장률을 0.5%를 하향을 하고요. 25년도 물가 예상 상승률을 0.2%를 낮췄어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BOJ 역시도 금리를 급하게 인상할 요인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미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와 주요한 경제 지표들을 일단 잘 소화를 해줬다 말씀 주셨고 빅테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관세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GDP와 PC 관련해서 일단은 인플레 지표들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일단 고용보고서가 나오잖아요. PC가 딱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나왔지만 이게 또 연준에게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뭐 제공하는 그런 건 아니다 말씀 주셨는데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럼 제공할 수 있는 빌미가 될까요?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예상치를 상당히 하회하는 숫자가 나오긴 했고 네. 오늘 고용도 이제 만약에 쇼크가 나온다 그러면 또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울 수도 있겠지만은 네. 연준의 스탠스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지표만 가지고는 당장의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여전히 지금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라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불안은 유효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급하게 갑자기 변경시킬 만한 어떤 요인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락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국채 금리가 상당히 심하게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5월에는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QT 종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그널이 나올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5월 달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QT 종료 여부가 차라리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그럼에도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빅테크 여러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5월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이 남을 것 같고요. 또 FOMC 회의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5월도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긴장한 채 지켜봐야 되는 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안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QT 쪽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전히 뭐 FOMC에서 이제 발표는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발표한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스탠스 뉘앙스가 어떤 건지를 좀 보셔야 될 거고 거기서 QT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QT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지금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게 실적이 아주 충격적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었지만은 사실 엔비디아 주가도 올랐었던 거는 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전부 다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강한 톤으로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걸 봐서는 실적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역시 5월 달도 관세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 캐비넷이 요즘은 뭐 미국의 아주 주요 인사도 아닌데 이름을 외워야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백악관 경제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네. 중요한 그 관세 협정 관련해 가지고 발표가 곧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또 시장에 우호적인 역할을 줄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 여파가 또 5월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또 쉬는 동안에 나왔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중국과의 만남이 뭐 가까워졌다 이런 기대감을 좀 키워갈 만한 헤드라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능성 좀 크게 보실까요? 서로 외면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뭐 치킨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서로 어려워지는 그림은 확연한데요. 지금 이제 중국은 약간 만만 뒤로 가는 느낌이고요. 만만 뒤로 간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주먹질은 미국이 했는데 미국이 먼저 화해하자는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국은 반응이 없고. 근데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편안하냐? 편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일단 관세 면제를 해주거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뭔가 지금 네. 접촉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큰 그림에서 합의를 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시진핑을 밑으로 깔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기 때도 한번 워싱턴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당해봤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어떤 협상 스타일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모든 게 합의가 되면은 우리는 만나서 사인하자 이런 쪽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켜볼 거는 만약에 지금 캐비넷이 고문 말처럼 진짜 무슨 협정이 체결이 된다든지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소위 말해서 말 잘 듣는 국가에서 그런 관세 협정이 빨리 이제 협상이 체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네. 중국도 마냥 버티기는 쉽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쉬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국무총리도 사퇴하고 네. 경제부총리도 사퇴하고 그런 협상 주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부 장관이 가서 할 일은 없을 거고. 그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재정상 쪽 그 관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쉽게 양보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 봐서는 약간의 블러핑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지표를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게 이제 미국제 10년물 동향이라든지 엔달러 동향이라든지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좋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은 리스크 오프보다는 리스크 온의 상황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 긴장감이 계속해서 완화되는 분위기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이런 기조가 더 강해진다면 환율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들어서 환율 변동성 저희가 좀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까요?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좀 통화가 좀 약한 편이라서 네. 거기에다가 또 어저께 전격적으로 국무총리가 사임을 했죠. 여기에 또 경제부총리가 또 사임을 했죠. 그런 이제 내부적인 문제 거기다 네. 또 어저께 한 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어쨌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또 돼가지고 재판에 대한 노이즈가 또 생겼고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냥 뭐 약세를 보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또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환율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달러 전후에서 계속 이제 등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환율의 어떤 급격한 변동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시장에 어떤 충격이 됐든 아니면 큰 이벤트가 있을 때일 거고 그게 아닌 이상에는 지금 구조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에서 큰 변동성 없을 수도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의 좀 동향들도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아갔던 업종으로 꼽히는 조선이나 방산 쪽.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단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워낙 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모두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었는데 여전히 동일하실까요? 네,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선 산업 자체의 어떤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미국의 조선 재건이라는 어떤 그림이 더해지면서 네. 사이클이 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조선 재건에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방산 쪽으로는 여전히 좀 강점이 있긴 한데 일반 민간 조선 쪽에서는 지금 사실 거의 그 발을 빼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을 도와가지고 조선 산업을 육성해 줄 수 있는 데는 한국입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이 이번 주 후반에 그 쉽스 액트법이 이제 발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전략 상선단을 구축하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해운을 재건하는 건데 그게 한 200척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100% 우리나라에서 건조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조건 자체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도 생산이 돼야 되겠지만 건조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의 역할이라든지 미 해군 관련돼 가지고 군함 건조 이슈가 좀 남아 있고 LNG 프로젝트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USTR 관련해 가지고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중국에 밀려 가지고 수주가 안 됐었던 컨테이너선들이 대거 지금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런 어떤 수주 사이클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MPEC 83이라고 해 가지고 그 IMO에서 그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규제하는 게 지금 톤당 $380를 일단 규제가 지금 나왔고요. 이게 네. 9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7년부터 그 탄소 배출이 과도한 선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행이 쉽지 않아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역시 노후 선박 또는 소위 말해서 등급이 D급, E급 되는 선박들의 교체 수요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는 수혜는 한국 조선이 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건조 일정을 되게 앞당겼다. 그러니까 선표를 앞당겼다는 얘기는 선박 하나를 갖다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캐퍼 증설을 하지 않으면서 캐퍼 증설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이전보다는 선박 단가를 좀 비싸게 받아서 이익이 좋아집니다 했는데 여기에 QA 개선까지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선주는 괜찮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 급하고 지금 과열권이라는 것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급하게 올랐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좀 쉬어갈 때 모아두시면 올 하반기 내년을 놓고 보시면 또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수주 사이클이나 앞으로 좀 노후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워낙 과열돼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 공략을 잘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방산 쪽도 좀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조선보다는 좀 방산은 좀 저는 톤을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요. 저 역시도 방산에 지금 포트가 있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러우 전쟁 관련해가지고 네. 러시아가 지금 망해간다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좀 국방력은 더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유로존에 있는 무기들이 상당 부분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재고 스토킹의 어떤 수요 니즈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동이나 동남아 쪽이나 남미 쪽에서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방산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조선보다는 좀 덜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네. 유로존 같은 경우도 그 유로존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위주로
포커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출하던 거하고 달리 현재 합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눠 먹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방산 사이클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산 조선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각은 유지할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가장 강했던 두 개의 주도 섹터죠.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4월 동안의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재확인했던 구간일지 아니면 5월에도 좀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먼저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2차 전지 실적 대형사들이 거의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은요 실적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실적 바닥 구간에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V자 반등이나 U자 반등도 나오지만 L자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 네. 유럽이 지금 전기차가 성장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산 제품들이 주로 이제 많이 탑재가 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하반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그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회복이 되더라도 좀 완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대 수익률 면에서는 이렇게 앞서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관세 노이즈 거기에다가 중국산 제품이 지금 국산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가수요 현상이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레거시 제품들 D램이나 낸드 쪽 고정 가격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보면 네. 미리 좀 앞당겨서 선수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충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약간의 절벽 같은 느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게 관세 노이즈도 지켜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0월 달부터 윈도우 10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업데이트 서비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C라든지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 이런 게 또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선순환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에서 보시면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이게 결국엔 투자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보면은 하이닉스 쪽이 상대적으로 편한데 네. 문제는 또 화웨이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는 칩을 개발을 해서 그게 만약에 중국 내에서 판매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 대한 부분이 퀘스천이 생길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급등한다기보다는 좀 제한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일단은 우리가 장밋빛 좀 전망을 그려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좀 모습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좀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또 전해왔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미국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이런 이슈가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 내용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런 말하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양반 말씀하시는 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 가끔 블러핑을 먼저 쳐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욕심내는 부분을 갖다 강하게 그동안 얘기가 그런 식이었었고요. 네. 시 주석하고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대놓고 안 했다고 그쵸. 하는데 네. 정상 간의 통화를 하고 안 하고를 갖다 그런 식으로 확인해 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거겠죠, 그거는요.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관세를 반도체 이제 부과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HBM을 팔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좀 미국에 들어가서 HBM 관련된 공장을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확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파운드리 쪽 공장을 지금 짓다가 지금 약간 중단한 상태지만 뭐 네. 예정대로 한대지만 그냥 들어갔을 때는 적자만 누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 주주한테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월 들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좀 정책이 좀 뒷받침을 해주는 종목들을 봐야 될지 아니면 한한령과 관련해서 엔터주들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쪽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투자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섹터를 정해놓고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네. 관심 섹터는 조선,
방산, 바이오,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엔터,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원자력, 네. 뭐 이런 쪽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범주 내에서 크게 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만약에 반도체 쪽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노이즈가 제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중국 쪽 판매 금지에 대해서 그걸 풀어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백악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도 밸류는 지금 그렇게 비싼 밸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놓고 봐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밸류업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상법 개정이라고 표현을 하든 결국 주주가치 환원, 네.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된다라는 패턴에서 놓고 말씀을 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관련돼 있는 회사들 가장 주주 가치를 갖다 홀대했던 기업들 모 그룹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증권주 같은 주식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대형 네. 증권사들이. 그게 결국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가지고 계신 관점들 좀 공유를 주셨고, 그렇다면 짧게 5월에 대한 전략도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매크로 지표 자체가 지금은 리스크 오프보다는 리스크 온의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트를 좀 늘려가고 싶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언제든지 돌발 변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현금을 다 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포트의 일정 부분은 현금을 유지하면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당장에 보면 원자력만 해도 5월 7일 날 뭐 계약 체결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시면서 단기 세론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좀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월에 대한 든든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